교회법 광장 사회를 맡은 법과교회 대표 황교익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교회법 전문가이신 유장춘 박사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법 연구소장인 소재열 박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오늘의 교회법 광장 네 번째 시간으로서 CBS 방송 윤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CBS가 얼마 전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8부작을 만들었는데 그중 4부작을 방영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강편 측이나 신천지 측에서는 보도 윤리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고 있고 CBS는 공익성에 부합된다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분의 패널을 모시고 CBS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편 측과 신천지 측은 CBS의 방영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폄하하고 있고 CBS 측은 강제 개정 교육이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유장춘 박사님, 네. 박사학위 논문이 국가헌법에 관한 것인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 헌법 21조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그 연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대 오리엔트에 있어서 정치적 권위를 종교로부터 얻으려고 했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로마 황제도 바로 자기가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신앙 때문에 바로 기독교가 핍박을 받다가 결국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게 되죠. 그러다가 영국에서 국왕지상법으로 국립교회가 태동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믿지 않으면 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미국으로 퓨리탄들이 건너가게 되죠. 거기에서 미국에서 1791년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됩니다. 소위 연방헌법 수정 제1조는 연방의회는 국교를 확립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어떠한 입법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근대 헌법의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0조 행복 추구권과 11조에서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고 20조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며 국교를 인정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게 핵심이고 종교의 자유의 의미는 믿을 수 있는 신앙, 가질 수 있는 자유와 또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 믿을 수 있는 자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가장 큰 문제가 기독교에 반하는 또 기독교에서 파생되어 나간 소위 사이비 혹은 이단이라고 일컫는 이런 종파들에 대해서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보셨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국가의 입장에서는 종교를 관여하지 않는다, 개입하지 않는다고 할 때 이것이 종교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의 관점에서 이단이다, 사입이다 라고 말하지만 국가법의 관점에서는 그것을 제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쨌든 이번에 이제 CBS가 취재한 이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여기서 신천지가 과연 그럼 이제 정당한 종교인가 아니면은 그 사라져야 할 종교인가 사입인가 이단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분명한 이제 법적인 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법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종교고 어떤 것이 종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크게 사회 윤리를 반하는 일이 아닌 이상 단정할 수 없는 거고 그것을 우리 개신교인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체계에서는 그게 바로 종교의 자유니까요. 서 박사님, 이번에 개종 종교 상담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CBS 측은 이제 개종
이게 강제 개종 상담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하튼 카메라를 미리 8대를 설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몰래카메라인데 이거에 대해서 소 박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나라는 지금 다종교 사회인데 종교 간의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첨예한 대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 분야에서 갈등과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종교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사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CBS에서 강제 개종 상담 프로그램을 방영했다라고 이제 반대 측에서는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원된 카메라가 몰래 카메라였다, 그렇게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CBS 측에서는 몰래 카메라가 아니다, 그건 관찰 카메라다. 그 다음에 강제 개종 상담 프로그램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으로 빠진 그 가족 구성원들을 치유하기 위한 회복 프로그램이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 단정적으로 이제 강제 개종 상담이다, 몰래 카메라가 동원됐다, 단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첨예한 논란과 대립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일반적인 보편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몰래 카메라, 본인의 의사에 반한, 본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도찰 행위를 하는 것은 법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종교 영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일반 시민사회에서 반드시 그것은 인정받지 못하고 현행법에서 그게 이제 위반이 됩니다. 강제로 개종을 시키기 위해서 상담을 진행했다. 피해를 당한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유권 해석을 하고 있지만, CBS 측에서는, 상담소 측에서는 강제로 개종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으로 빠진 가정 구성원들에 대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동의하에 진행했다. 그러니까 공익성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먼저 방송 심의 규정 19조 1항을 보면요.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익성이 좀 있다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이 박사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렇게 강제 취재가 가능한 것인지, 원래 저는 이것을 원론적인, 아까 소 박사님 말씀을 보충해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참으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종교 간의 심한 충돌이 그동안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전래된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고등 종교로 인정을 받는 종교라는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종교의 자유라고 말할 때 바로 종교를 믿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믿을 자유, 어떤 종교를 선택하거나 변경할 자유가 있고요. 그리고 고백하거나 또 중요한 것은 이 주제가 되는 강요를 당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자유란 예배의식이나 종교의 어떤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교육의 자유, 그리고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는데, 지금 논쟁이 되는 것은 이 선교의 자유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가, 어디까지 강제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은, 저도 기사를 썼지만은 개종은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개종 강요에 대해서는 좀 이제 문제를 이제 들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강요죄에 또 해당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또 이렇게 한 당사자들이 이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오늘 이제 그거보다도요. 과연 이제 강제 처리가 취재가 있었느냐? 이번에 유다혜라는 사람이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거 보면요. 자기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시장 가자고 해서 이제 시장을 이제 갔는데, 자기 아버지와 갑자기 나타난 2명의 이제 청년이 자기를 이제 꽉 붙잡아서 승합차에 태우고 이단 상담소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본인의 고백에 의하면은 자기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몰래 이제 방송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이런 것들이 이제
공익성이 이제 있느냐 이거죠. 공익성이 부합하고. 그 말씀에 이제 헌재 판결을 네. 말씀드리면은 순수한 교리의 방법으로 타종교를 비판하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개종시킬 자유도 종교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종교 선전을 순수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고 네. 폭력적이거나 지금 말씀한 대로요. 네. 불공정한 방법으로 종교 선전을 하는 것까지 보호하는 건 아니라고 헌재 판결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문제는 강제냐 아니냐가 이제 문제이겠죠. 어쨌든 이제 당사자가 자기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방영이 되고 자기가 거기에 있는 줄 알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요 아마 이번에 이제 취재 윤리에 좀 벗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서 박사님 이것도 공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제3자에게 타인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대화할 수도 있고 상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혹은 또 기독교를 내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오해한 사람들에게 내가 적극적으로 우리 측의 신앙을 설명할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네. 이제 그것이 이제 변증 작업이라고 하는데 전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전도 변증 과정에서 어떤 충돌, 예부적인 힘을 가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한다든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어떤 이거 우리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시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내 주장을 타인에게 전하고 강요하기 위해서 예부적인 어떤 힘을 가해서 어떤 나의 뜻을 목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형태는 지양돼야 되겠고요. 그러나 문제는 이번 CBS 그 방송 그 사건이 과연 이렇게 예부적인 힘을 가해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 그런 방법,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문제는 별개의 것입니다. 네. 나중에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근데 결국은 이것은 두 가지 법이 충돌이잖아요. 네. 종교의 자유와 형법에서 말하는 강제, 강요 이런 것은 문제인데 한 사회로 우리가 익숙히 아는 천주교 신부가 범인을 은닉했다. 네. 그런 건에 대해서 그때 판결은 결국은 고발하지 않은 것까지는 신부기 때문에 용인이 된다 하더라도 도피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이런 도피를 방지했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논리로 이런 문제도 큰 틀에서 두 가지 법의 충돌에서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송 심의 규정 19조에 보면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든가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 CBS에서 했던 그 프로그램이 이 법의 이 규정에 부합한지 저촉한지에 대한 여부는 나중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나 단정적으로 이건 몰래카메라다, 강제 개종의 상담이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측과 방송사 측에서는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 서로 논란과 토론의 대상이 되겠죠. 이게 결국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걸로 우리가 대화가 요약될 수 있겠죠. 예, 그 21조 방송심의규정 21조 인권보호 사항에 보면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취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제 취재, 답변 강요, 유도 신문 등은 해서는 아니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그럼 이렇게 취재하고 이제 상담 취재하는 것이 이제 CBS 측에서는 공익성이 부합되기 때문에 우리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럼 이제 과연 이제 계속 논의됐지만요. 몰래카메라 설치가 또 공익인지, 그리고 이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한 것이 공익인지, 그리고 이제 몰래 승합차에 태우고 이렇게 개종시키기 위해서, 강제 개종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공익인지, 이것이 이제 법적 논란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예, 이제 그런 상담 과정에서 발생된 이제 그런 어떤 문제점이 지금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주장하는 쪽에서 여러 가지 노출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 CBS 측에서는 강제적으로 개종을 위한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 게 아니라 본인의 동의하에
거의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하에 진행했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조금 이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네. 직접 하기보다는 네. 비슷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 이미 2012년에 지금 그 방송사에서 공공특별기획 한국교회를 지키자 공복아웃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미 12차례 보도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2014년 4월 27일 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정 보도하라라고 그 종교단체에서 CBS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요. 그런데 그 판결은 제가 찾아보니까 바로 4월 3일 날 선고더라고요. 고등법원 1심 판결에서는 정확하게 청구를 그 종교단체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근데 2015년 말이죠. 그리고 이제 고등법원은 2015년 4월 3일 날 바로 선고하기로 날짜가 잡히기로 확인했습니다. 그 사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이렇죠. 그 프로그램 내용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원고는 종말론 등을 주장하는 이단 세력으로서 원고의 신자들이 가출, 학업 포기, 폭력 행위 등을 일삼음으로써 그 가족이 자살하거나 가정이 파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교회가 무너지는 등 반사회적, 반인륜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로 방송을 했고요.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한 공공의 이익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1심에서는 바로 공공의 이익이 된다. 그렇게 예. 보겠죠. 예. 근데 요건 그거 조금 이제 다른 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미 이제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걸 이제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또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럼 이제 이것이 이제 개인의 권리가 무시된 상태에서 강제로 거기에 방송국에 끌려가서 상담소에 끌려가서 원래 이제 카메라로 이제 취재 당하는 것이 과연 이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냐, 이건 조금 다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윤 박사님. 이제 우리가 이쯤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 신앙을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있고, 그리고 내가 믿는 신앙의 관점에서 자식이 갖는 신앙이 너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그 부모가 그런 강제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는 되죠.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아무리 그런 종교적인 문제가 내심의 신앙이지만 국가헌법에서 정한 것을 어긴다면 또 이것은 결국은 커다란 또 다른 문제라는 말씀이죠. 너무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신앙의 자유도 국가법의 그런 룰을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단 사입이라 할지라도 종교 단체로서 인정을 해야 되고 그들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도 보호돼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렇죠?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네. 제가 그러면 이단을 지지하는 말이 될 것 같아서 문제인데 네. 잘못된 신앙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는 방법도 합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 서 박사님 그거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보통 내 신앙이 중요하면 내가 믿고 있는 종교가 소중하다고 한다면 타인이 믿는 종교도 소중하다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특정한 종교를 국교로 이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이제 인정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종교, 내가 믿고 있는 종교를 보호하고 싶으면 우리들이 상대편 종교도 보호해줘야 되는 일반적인 원칙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서로 타 종교끼리 대화를 나눈다든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방법들이 우리는 기독교적이어야 되고 성경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국가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는 기독교는 국가 안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법의 테두리 안에서 종교 활동을 해야 되고 그 종교의 자유도 어떤 공익에 반한다든가 국가 이익에 반할 때는 특별한 경우 국가는 그 종교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원칙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충돌 개념, 폭력적인 방법 그런 것들은 우리 종교 내부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사회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볼 때에
이번 CBS 그 사건은 과연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 오히려 상대편의 그 인격을 말살시키는, 박탈시키는 가운데 진행된 프로그램이었느냐, 그 판단은 이제 나중에 나중에 어떤 공기관에서 판단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이제 이단 상담소가 이제 안산 성남교회인데요. 이미 이제 이진용씨 목사는 법원에 이제 그 징역 10개월에다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이제 강제 개정 문제로 해서 이런 이제 그 사례가 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거기 이단 상담소에 연루돼 있다가 이제 나온 분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요. 실제로 70 내지 80% 이상은 사실상 거의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가족이든지 뭐 다른 친인척들에 의해서 거의 이제 강제로 이렇게 오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이단 상담소가 임의적 자발적 상담보다 어느 정도 이제 강제성을 많이 띠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강제성을 띠고 있는 이단 상담소와 함께 이거를 취재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좀 무리수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박사님 읽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황 박사님께서 70에서 80%가 강제적으로 그 연구소에서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제 그런 통계는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의문은 들고요.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부모의 강력한 청원에 의하든 자발적인 게 어느 정도 개입이 됐지 그거 무슨 완전히 감옥처럼 가뒀겠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강제의 룰은 좀 다시 조사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이단 상담 연구소가 그런 행동을 순수한 복음적인 차원에서 했다면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그런 걸 통해서 거액에 만약에 돈을 얻는 방편으로 했다면 그것은 또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소 당사자들은 오히려 어떤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거는 항상 결론을 갖고 가야 되겠죠. 그 상담 시작하면서 재산과 진행되는 과정의 재산 상태로 말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뭐 이제 지난번에 이제 법정에서 14억 정도 이런 금액이 이제 걸려졌다. 제가 지금 나왔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이제 뭐 이단 상담소의 문제고 어쨌든 이제 이번에 오늘 우리 시간에 있으면 이제 이러한 이제 그 강제 개정을 했었던 이런 이단 상담소와 같이 CBS가 연대해서 신천지로부터 벗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그 몰래 취재한 이런 것들이 이제 공익에 부합되느냐 이런 문제였는데요. 어쨌든 이제 황 박사님 솔직하게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교 집단에 빠진 사람이 정신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그 사람 인생에 대해서 크게 잘못돼 가고 있는데 건전해 주려고 하는 그 부모나 그런 연구소 분들의 대단한 헌신과 노력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것은 마치 공헌도 많이 했죠. 불의 불 속에 이렇게 화염 속에 빠진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헤쳐나오고 살기 위하여 헤쳐나오면서 유리창 하나 깬 정도를 가지고 유리창 깼다고 비판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말하자면 너무 하나님 앞에 본인의 신앙으로 바르게 인도하기 위하여 약간의 어떤 절차에 잘못한 것을 가지고 기독교 안에서 그것마저 완벽해야 하지만 그걸 너무 크게 확대해가지고 그런 모든 사역이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신앙을, 이 사회를 더 어렵게 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서박사님 말씀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떤 신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신대원의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자기 남편이 어떤 분으로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도움을 주신 분이 어떤 이단 단체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남편과 자기 본인을 그 단체에다가 자기 이름을 올려놓은 거예요. 신학교에서 신대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단체에서 자료가 유출되면서 자기 이름이 그 단체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자기 신분을 숨기면서 이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하려고 했지 않느냐 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그 단체 가본 적도 없고 그 단체의 신학적 이론을 지지한 것도 아니고 이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단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황당한 거예요. 그럼 좋다. 학교 측에서는 당신이 이단 상담소에 가가지고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가지고 와라. 그럼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니까 그 학생은 어쩔 수 없이 이단 사상에 빠진 것도 아니고 그 신앙에 접해보지도 않았는데 단지 자기 이름이 거기에 올라갔다는 이유로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 상담, 그 이단 상담소에 가가지고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수하고 그 수료증을 학교에다 제출해서 인정해서 졸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공적기관, 그런 어떤 상담 프로그램 과정을 거쳐서 학교에서 인정해 줌으로써 그 학생을 보호해주는 또 그런 예도 있거든요. 저도 비슷한 사례를 아는데요. 학교 입학하기 전에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곳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졸업 사전 직전에서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때 교수들이 굉장히 이걸 논란을 했어요. 무슨 문제냐면, 자, 우리가 거기서 설령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학교의 MBB의 3년 프로그램으로 제대로 훈련한 이 학생을 못 믿는다면 우리의 신학의 정체성과 능력은 뭐냐? 그래서 결국은 졸업시킨 것으로 알거든요. 결국은 문제는 우리가 가진 신학 교육이 어떤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낼 만한, 빠지려는 사람을 건져낼 만한 강력함이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하여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런 의도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어쨌든 이제 형법에도 이제 복수 독과 이런 뜻이 실체적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절차에 있어서 합법적이어야 된다. 아무리 실체적 진실을 얻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렇게 그걸 생각한다 하더라도 절차에 있어서 벗어나거나 비합법적이거나 국가법을 벗어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29조 사회통합에 보면요, 방송은 지역 간, 성 간, 세대 간, 계층 간, 인종 간, 종교 간 차별과 갈등을 조장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통 그 통계로는 신천지 교도가 10만 명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20만을 넘어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신천지를 하나의 종교 세력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가요?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결국은 국가 차원에서는 이렇게 어떤 것이 종교가 아니다라고 윤리적인 커다란 하자를 계속해서 교리로 증거하지 않는 한 단정할 수 없는 사회에 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종교로 인정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 세문법에 제가 봤더니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정해놨는데, 교회는 인적 조직과 물적 조직을 갖춘 단체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신천지죠. 신천지는 이제 그냥 기독교와 이제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이제 교회에 이제 잘못해 들어와서 자꾸 이제 신도들을 빼가거나 이제 교회 도란을 조장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연유에서 이제 개신교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그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현행법으로. 이제 그 신천지 교도가 교회에 들어와서 분기를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빼가는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게 이제 빼가는 게 또 강제로 빼가는 것보다도 어쨌든 이제 살살 이제 교리적으로 유혹을 하거나 교리적으로 잘 설득을 해서 이제 데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야 자기 선택 여하에 달려 있는데, 근데 개신교는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체를 프로텍트 하기 위해서 이제 신천지에서 이제 특히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또 더 나아가서 일부 사람들은 이런 신천지 이제 대처한다고 해서 실제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요. 아까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한 대로 종교라고 하는 것 국가에서는 기다 아니다 판단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 안에서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이
가장 치명적이고 두려운 게 뭐냐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너 이단이다. 너 이단이다. 또 너는 제 7계명을 범했다 이거예요. 너 7계명을 범했다. 그러면 정말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은 함정에 빠지는 건데. 윤리적 이단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다 변증하고 벗어나려면 수많은 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언론의 특성상 뭐 이런 일반적인 말보다는 어떤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를 참 어렵게 할 요지가 저는 많다고 보는데 누가 이런 권리를 가졌냐 이 말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신학을 공부했고 제대로 된 어떤 단체에서 이단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 자네 이단 요소가 많구만, 자네 윤리적인 문제가 많구만, 그러면 그 개인과 그 교회는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이런 권한을 누구에게 줬냐 이 말입니다. 아무도 준 적이 없지만 이제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있냐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해야지 또 이제 연기도 되고 또 돈 벌고 연기가 돼서 그렇게 돈 벌고 되죠.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이단의 흐름이 우리 시대에 어떤 계보가 있습니까? 존재하는 흐름이 있죠. 어떻습니까? 그 탕명한 현대종교로부터 최상경 쭉쭉 그 나름대로 지금 현재 언론은 어떤 게 있습니까? 언론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그들을 이제 간접 직간접 지원하는 언론은 이제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 보면 이제 뭐 교회와 신앙이든지 교회와 신앙, 뉴스 엔조이가 그리고 이제 뭐 그렇습니까? 기독교 포탈 기독교 포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단 논쟁 이면에는 거의 이제 이단 관련사들이 이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재 윤리 문제라든가 여러 강제 개정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해서 사회적인 여파가 굉장히 상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죠. 어느 정도 그게 입증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이단이라고 지칭받는 사람이 오히려 이단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이제까지 이제 예전 통합 같은 경우는 45개 단체나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했는데 보면 대부분이 이제 정죄 당했다가 풀려나는 사례가 더 많이 있어요. 조영기, 윤석전, 예태예, 또 뭐 또 그 외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제 이들은 또 이제 대형 교회 이제 교회 목사죠. 그러니까 이제 힘이 어떻게 보면 힘이 있으면은 이제 이단 됐다고 또 이제 벗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힘이 없게 되면 또 계속 이단을 남이 지키게 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 학동 지금 사내원 교회만 있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정확해서 볼 때에 어떤 기자 목사님이 명예훼손죄로 피소돼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결정문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그 판결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자 목사님께서 기사를 쓸 때 범죄 조서 꾸미듯 확정적으로 기사를 써서 상대편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돼서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우리 뭐 피자 세계, 기독교 세계 안에도 보면은 마치 자기가 이단과 이단 아닌 자를 판별하는 판별 권리자로서 범죄 조속 꾸미듯 확정적으로 이단이다, 이단 혐의가 있다, 그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을 이단 아니라고 해서도 안 되고 이단 아닌 자를 이단이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 되는 것도 아니고 이단 아니라고 해서 이단 아닌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이단으로 결정할 그 공기관, 소위 우리 교단으로 말할 것 같으면 총회에서 시에서 공적 기관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전부 다 어떤 특정 개인이 어떤 특정 임의 단체가 마치 이단을 결정하고 이단 아닌 자를 판별하는 판별 기준이 그들에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리가 혼란을 자 이것도 하나 약간 말씀을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검사가 조서 꾸미듯이 언론이 어쨌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되죠. 그 명예훼손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교계에서는 너무 많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타 교단에 대해서는 이단 정죄하거나 이런 것들을 자제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이단 감별사들이 각 교단 내에 들어가서 그 교단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그 교단의 세탁을 해서 이단 정죄하는 것들 이렇게 비일비재 해왔죠. 개인이 어떤 이단 혐의자를 그 최고 7인 총회 헌의에서 청원해서 총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에게 책임을 물 수가 없고요. 공기관 시기회에서 총회에서 이단으로 이제 결정해서 그걸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아무개 어떤 단체 이단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특정 개인이 뭐 이단이다 발표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단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영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향이 악한 영향이 있다. 그렇죠. 영향이 있고 그렇죠. 예. 제가 우리 소 박사님 리폼대 글을 어디에 올린 글을 보면 지방이나 이런 데서 아주 작은 규모의 어떤 언론사도 저 시의회 의장님께서 뭐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자가 접근하니까 또 돈을 통장에 넣어줬더라고요. 이런 이권 개입이 너무 많은 것이 언론의 힘이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언론을 하시지만 이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떤 목사에 접근해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게 현실 아닐까요? 언론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 아니고 언론을 하시니까 일부. 네. 하여튼 오늘 CBS의 취재 문제로 들어갔다가 결국 이단의 문제, 또 강제 조종 상담 문제, 또 이단 간별사들의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다뤘는데요. 여하튼 오늘 이제 방송의 공적 취재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방송심의법 제7조에 보면은 방송은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3조의 3항에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 신장 및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데 이바지해야 된다.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된다.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 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해야 된다. 방송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해야 된다. 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 예, 오늘 CBS 방송 취재 윤리에 대해서 긴 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마지막에 한마디씩 서로 멘트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 박사께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의 다른 신앙을 위해서는 우리는 순교하는 각오로 이 신앙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까지도 합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서 박사님께서 한번 해주시죠.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잘못된 신앙, 이단적인 신앙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는, 기독교는 잘못된 교리와 신앙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전도 활동을 비롯해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독교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국가 헌법 안에서 합법성을 띄어야 됩니다. 교리와 특정 종교를 중시하다 보면 국가 헌법과 방송심의 규정, 헌법까지 위반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라면 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중시하면서 교단의 신앙의 자유까지 보호하는 그러한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교안이었습니다.